나라를 망친 요부, 홍한화수.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들어서는 거대한 격동기에 이 모든 비난은 한 여인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경국지색, 나라를 기울게 할 미모라 불렸고 한 장수의 마음을 뒤흔들어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진원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창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삶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기구한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의 원래 이름은 형원이었습니다. 1623년경 명나라 말기의 문화 중심지였던 장수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난한 노동자 계층의 작은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그녀를 낳은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난과 절망에 지친 아버지는 빚 때문인지 아니면 전란에 휩쓸린 것인지 얼마 안 가 어린 딸을 버리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어린 형원은 이모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모부의 성을 따라 진씨 성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이모의 집안 역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명나라 말기에 극심한 혼란과 기근 속에서 어린 소녀의 목숨값은 헐값이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10살 남짓 되었을 때 이모 부부는 더 이상 이 판화를 감당할 수 없어 그녀를 수저 후 도와 오거리에 한 기원에 팔아넘기고 맙니다. 10살짜리 소녀가 물건처럼 팔려간 그곳은 당대 중국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유흥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잔인한 생존 법칙이 있었습니다. 기원에 들어간 순간부터 진원원은 인간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유흥가가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권력가들과 교양 있는 사대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최고급 예술 상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비싼 값에 팔리기 위해 어린 진원호는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검은고, 바둑, 시, 그림, 이른바 금기서화를 모두 익혔습니다. 이것은 부잣집 교수들이 배우는 교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검은고 줄을 튕겨야 했고 고객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 위해 바둑을 배웠습니다. 진원호는 특히 예술, 그 중에서도 공옥과 이양 같은 강남 지역의 고전, 극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청가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고 자태는 우아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고전 로맨스 소설인 서상기의 무대에 올라 여주인공의 사랑을 이어주는 영리한 하녀 홍랑 역할을 맡으면 그 노래와 연기에 넋을 잃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대의 유명한 시인 추추는 그녀의 재능을 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원에서 닥칠지 모를 위협에 대비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무술까지 익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 모든 피난은 노력과 천부적인 재능을 단숨에 압도해버리는 치명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이 빚어낸 듯한 경국경성의 미모였습니다. 수많은 기록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꽃처럼 밝고 눈처럼 눈부시다고 묘사합니다.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몸매는 가녀렸으며 칠흑 같은 머릿결은 가을 호수처럼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보는 이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깊고 매혹적인 눈빛을 가졌습니다. 당대의 한 문인은 그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노래 솜씨는 천하제일이요. 그 미모 또한 천하제일이다. 재능과 외모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14살 무렵 진원호는 마침내 강남 제일의 미인이자 최고의 기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노래 한 곡을 듣고 그녀의 얼굴 한 번을 보기 위해 수많은 왕족과 귀공자, 돈 많은 상인들이 수저우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녀는 강남에서 가장 비싼 상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명성은 과연 그녀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의 삶을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을 재앙의 시작이었을까요? 그녀는 이제 자신을 사들일 다음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조 제일의 기녀가 된 진원원에게 매일 밤 연회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노래 한 곡을 듣기 위해, 그녀의 춤사위 한 번을 보기 위해 강남의 부호들은 청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남성들의 칭송과 욕망의 대상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인간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비싼 유흥거리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채 웃음을 팔아야 했던 진원호는 10살의 팔려와 10수년을 오직 타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훈련받은 이 지긋지긋한 기녀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단 하루라도 자유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간금 지역의 한 관원이었던 공약부라는 자가 그녀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녀를 속량, 즉 기녀 신분에서 해방시켜 자신의 첩으로 삼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시 기녀에게 첩이 되는 것은 신분 상승의 거의 유일한 길이었기에 진원호는 이 지긋지긋한 기원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공약부의 첩이 되어 그의 집으로 들어갔고 드디어 이 끔찍한 삶이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약부의 본처였는데 천한 기녀 출신이 자기 남편의 첩으로 들어와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처의 질투와 학대가 상상을 초월하면서 진원호는 집안에서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야말로 가시방석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기원에서 벗어났지만 더 좁고 차가운 세장에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을 끝낸 것은 뜻밖에도 공약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진원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이 아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장차 귀인이 될 운명을 지녔다. 우리처럼 작은 집안에 가둬둘 인물이 아니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겉보기엔 그녀를 높이 평가하는 듯 했지만 실상은 저렇게 위험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는 집에 두었다가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른다는 미신적인 공포와 경멸이 뒤섞인 말이었습니다. 결국 공약부의 아버지는 아들이 그녀를 데려올 때 썼던 막대한 돈조차 받지 않고 그녀를 재앙 덩어리 취급하며 집안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처럼 또다시 버림받은 진원호는 첩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조차 허락받지 못하고 다시 거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미모가 잠시 탈출의 기회를 주는 듯 했지만 오히려 그 미모 때문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귀인이 될 운명이라는 말은 그녀에게는 저주나 다름없었습니다. 첫 번째 좌절을 맛본 진원원의 마음은 황폐해졌지만 바로 이 절망의 순간 그녀의 인생에서 어쩌면 유일했을지도 모르는 진짜 사랑이 찾아옵니다. 상대는 바로 당대 강남이 자랑하는 뛰어난 시인이자 서예가였던 모상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남자들처럼 그녀의 외적인 미모에만 정신이 팔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노래 속에 담긴 슬픔과 시 속에 담긴 자유에 대한 갈망, 즉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진원원 역시 평생을 상품으로만 살아온 자신에게 재능과 내면을 알아봐주는 이 남자의 등장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두 사람은 예술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불꽃처럼 사랑하며 밤새도록 시를 주고받고 검은고를 연주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하룻밤의 불장난이 아니어서 모상은 진원원에게 첩이 아닌 정식 아내로서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약속이었고 진원원에게는 지긋지긋한 신분을 벗어던질 수 있는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예수를 논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미래가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또다시 이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이자성의 반란군이 북쪽을 휩쓰는 등 사실상 내전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명문 사대부 집안의 자제였던 모상에게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천한 기녀를 정식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문, 명예,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원원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버릴 용기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시국이 흉흉하니 나중에 다시 만나자는 식의 핑계를 대며 약속을 미뤘고 결국 전란을 핑계로 그녀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뜨거웠던 사랑과 결혼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배신은 돈 때문에 자신을 샀던 공약부에게 버림받은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진원호는 제주도, 미모도, 진실한 사랑조차도 이 거대한 시대의 벽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차갑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다쳤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물건으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실패로 돌아간 후 진원원의 운명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힘에 의해 이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강남 제1미녀라는 그녀의 명성이 마침내 수도 베이징의 최고 권력자 중 한 사람인 전원구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당시 숭정제의 총애를 받던 정희비의 아버지로 황제의 환심을 사 자신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할 목적으로 전국의 미인들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강남 제1진원원이 들어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1604 1200 전원군은 어마어마한 금을 지불하고 진원원의 소유권을 사들였고 그녀는 얼굴도 모르는 권력자의 선물이 되어 정든 강남을 떠나 머나먼 베이징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전홍후의 저택에서 그녀는 다른 기녀들과 함께 황제를 모시기 위한 궁중 예법과 유혹의 기술까지 배워야 하는 그야말로 황제 한 사람을 위한 쾌락의 도구로 다시 만들어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전원군은 의기양양하게 진원원을 궁궐로 들여보내 숭정제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숭정제는 밖으로는 청나라, 안으로는 이자성의 반란군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피를 말리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이런 황제 앞에 나타난 진원원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은 시름을 잊게 하는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불길한 요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숭정제는 그녀를 단 며칠 곁에 두어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전홍구의 저택으로 반품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총애받던 정희비에 대한 부담감 혹은 주왕후의 극심한 질투가 작용했다는 설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나라가 망해가는 와중에 여사에게 빠질 여유가 없었던 숭정제 자신의 절박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원호는 황제에게 반품당한 여자라는 최악의 딱지가 붙은 채 돌아왔고 설상가상으로 그녀를 유일하게 믿고 있던 정희비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전원군은 하루아침에 모든 권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황제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전홍후의 손에는 이제 애물단지가 된 진원원만 남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른 곳에 팔아넘길 수도 내쫓을 수도 없었기에 결국 황제에게 바치려 했던 선물을 자신의 첩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진원원의 삶은 다시 한번 끝 모를 나락으로 떨어져 권력을 잃고 시리에 빠진 늙은 남자의 저택에 완벽하게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화려하지만
텅 빈 방 안에서 그녀는 황금 세장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시를 지으며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 깊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 자신의 삶이 이대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녀의 운명을, 아니 명나라 전체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릴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폭풍처럼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원원이 전원구의 저택에서 죽은 듯이 숨어 지내던 무렵, 명나라의 운명은 이자성의 반란군이 베이징 코앞까지 진격해오면서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모든 관리들이 공포에 떨었고, 특히 전원군은 반란군의 제1호 표적이 될 것이 뻔했기에 살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인물은 바로 명나라 최후의 희망이자 최고의 영웅, 산해관의 총지휘관 오삼계였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장군이었던 그는 북방의 청나라를 맡고 있던 엘리트 군인이자 벼슬은 최고에 오르고 아내는 전설적인 미인 음녀와 같은 여자를 얻겠다는 엄청난 야망의 소유자였습니다. 마침 이자성의 위협 때문에 잠시 베이징에 들어와 있던 오삼계에게 공포에 질린 전원구가 접근하여 자신의 가문과 재산을 지켜달라고 애원하며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회에 전원구는 자신이 가진 비장의 무기, 즉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진원원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또 한 번의 유흥을 위해 무대에 오른 진원원이 검은고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 순간 오삼계의 눈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가 평생 꿈꿔왔던 바로 그 음녀화, 전설 속의 미인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모상이 느꼈던 낭만적인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저 여자는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강렬한 정복욕이었습니다. 연회가 끝나자마자 오삼계는 전원구에게 그녀를 요구했고, 처음에는 그녀가 늙은이의 처비자 황제에게 반품당한 흠집 많은 상품이라 망설였지만 그의 소유욕은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자성의 군대가 베이징 성문 앞까지 다가왔다는 급보가 날아들자 다급해진 전원군은 오삼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오삼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신을 지켜주는 대신 진원원을 주시오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결국 전원군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분노를 삼키며 자신의 첩이었던 진원원을 오삼계에게 선물로 넘겨주었습니다. 진원원은 또다시 보호비 명목의 물건처럼 거래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진원원 역시 오삼계를 보고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오삼계는 늙고 무력한 전원구나 현실 앞에서 도망친 모상과는 다른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젊고 힘있는 영웅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 절망적인 베이징에서 탈출시켜줄 이 영웅이야말로 자신을 평생 지켜줄 수 있으리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진원호는 오삼계의 여자가 되었고 천하제일 미인을 손에 넣은 오삼계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그녀와 불꽃 같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불과 며칠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산해관에서 청나라 군대가 총공격을 시작했다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급보가 날아온 것입니다. 명나라 장군이었던 오삼계는 임무를 위해 당장 산해관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는 전쟁터가 될 산해관보다는 수도 베이징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는지 혹은 자신의 아버지 오상과 온 가족이 있는 곳이기에 진원원을 베이징의 아버지 저택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오랑캐를 물리치고 곧 돌아와 당신을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폭풍처럼 베이징을 떠나 다시 산해관 전선으로 달려갔습니다.
홀로 베이징에 남겨진 진원호는 이제 오삼계 장군의 여자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지만 그녀는 미처 몰랐습니다. 자신이 영웅이라 믿었던 그 남자가 자신을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남겨진 베이징 성이 오삼계가 막으러간 청나라 군대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에서 몰려오고 있던 이자성의 반란군에 의해 곧 함락될 운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은 뿌려졌고 이제 운명의 톱니바퀴는 거침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삼계가 오랑캐를 물리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산해관으로 떠난 뒤 베이징에 홀로 남겨진 진원원. 그녀는 이제 오삼계 장군의 여자라는, 어쩌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든든했을지도 모를 울타리 안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오삼계의 아버지 오상의 저택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전쟁의 소용돌이를 잊고 그 영웅이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리고 베이징의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은 진짜 위협은 오삼계가 막으러간 북쪽의 청나라 군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운명의 시계는 1614년, 그 비극적인 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진원원이 오삼계의 저택에 머무르던 그 시각, 남쪽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베이징을 향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수탈을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 그 선두에 선 이자성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구하고 부패한 명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기치 아래 파죽지세로 징역해 왔습니다. 명나라의 지방군대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숭정제가 지키고 있던 수도 베이징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오삼계가 산하에관에서 청나라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사이 이자성의 대군은 마침내 베이징 성벽을 포위했습니다. 1614년 4월, 성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식량은 바닥났고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으며 관리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서로를 배신할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베이징 성문이 열렸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환관의 배신으로 성문이 열렸다고도 하고, 일부는 숭정제가 마지막으로 오삼계에게 구원병을 요청하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고도 합니다. 이자성의 농민 반란군이 함성을 지르며 거대한 베이징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황후와 후궁들, 그리고 공주들을 죽였습니다. 적의 손에 능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홀로 궁궐 뒤편의 경산이라는 작은 산에 올라 스스로 나무에 목을 메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2706년간 이어진 거대한 명나라는 그렇게 허무하게 황제의 쓸쓸한 죽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도가 함락되자 베이징은 거대한 약탈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처음 백성을 구한다며 군율이 엄정했던 이자성의 군대는 승리에 도취해 통제불능의 폭도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황궁을 약탈하고 부패한 관리들과 귀족들의 저택을 닥치는 대로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표적 중 하나가 바로 오삼계 가족이었습니다. 이자성에게 오삼계는 아직 항복하지 않은 명나라의 마지막 군대였습니다. 그의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은 오삼계를 회유하거나 협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이자성의 부하 장수 중 가장 잔인하고 탐욕스럽기로 악명 높았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종민이었습니다. 유종민은 부하들을 이끌고 오삼계의 아버지 오상이 머무르고 있던 저택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저택을 점령하고 늙은 오상을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유종민은 오상을 부패한 명나라의 앞잡이로 몰아
혹독하게 고문하며 오삼계 가문이 숨겨둔 막대한 재산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오상의 저택은 순식간에 비명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유종민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하녀들이나 가족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그 처절한 순간에도 숨길 수 없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 바로 진원원이었습니다. 유종민은 거칠고 무식한 농민 반란군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부패한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전리품, 강남 제1의 미녀. 그 순간 유종민의 눈에 진원호는 더 이상 한 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승리자임을 증명하는 오삼계라는 거만한 귀족 장군에게서 빼앗아온 가장 값비싼 트로피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이 순간을 명확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유종민이 그녀를 그 자리에서 강제로 범했는지, 아니면 그저 전리품으로서 자신의 막사로 끌고 가 첩으로 삼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원호는 오삼계의 아버지와 함께 반란군의 수장 유종민의 소유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각 이 모든 끔찍한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오삼계는 사내관에서 일생일대의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내관은 천하의 요새였습니다. 북쪽으로는 험준한 산맥이, 남쪽으로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이 좁은 통로만 막으면 만주족은 절대로 중원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오삼계는 바로 이 열쇠를 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그가 막아야 할 적은 분명 눈앞에 청나라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그가 지켜야 할 명나라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베이징이 이자성에게 함락되고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이 산해관에 전해진 것입니다. 오삼계는 이제 명나라의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주인 잃은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개의 적, 아니 두 명의 새로운 주인 후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베이징을 점령하고 순나라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이자성이었습니다. 비록 농민 반란군 출신이지만 그들은 같은 한족이었습니다. 오랑캐가 아닌 같은 민족의 새로운 황제를 섬기는 것, 그것은 명분상 가장 그럴듯한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눈앞의 적, 만주족의 청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명나라의 오랜 적이었고 문화가 다른 오랑캐였습니다. 그들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민족을 배신하는 매국노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실권자, 어린 황제를 대신해 모든 것을 통치하던 섭정왕 도르고는 그 어떤 세력보다 강력하고 조직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삼계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저울질을 시작했습니다. 이자성은 이미 중원을 차지했고 청나라는 아직 관문 밖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오삼계는 이자성에게 항복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이미 이자성 측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명나라의 장수로서의 체면을 세워주고 내 군대와 지위를 보장해준다면 당신의 순나라에 투항하겠다. 이자성 역시 명나라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있는 오삼계의 투항이 절실했습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오삼계는 곧 베이징으로 가 새로운 황제 이자성에게 충성을 맹세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베이징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오삼계의 한 하인이 MP2성이가 된 채 산해관의 막사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삼계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베이징에서 일어난 끔찍한 소식들을 쏟아냈습니다. 장군, 베이징이 함락되었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오삼계는 이미 알고 있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말이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장군의 아버님 오상대인께서 반란군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놈들이 아버님을 고문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삼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인질로 잡혔다는 것은 이자성과의 협상에서 자신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하인의 보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머뭇거리며 마지막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군께서 베이징에 남겨두신 진원원 아씨께서 그놈들의 수장 유종민이라는 자에게 뭐라고 오삼계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유종민 그 쌍놈이 진아 씨의 미모에 반해 그녀를 강제로 자신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순간 오삼계의 막새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삼계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문을 당했다는 소식보다, 어쩌면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보다 이 마지막 말 한마디가 그의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진원호는 그가 평생을 꿈꿔온 음녀화였습니다. 그의 야망의 상징이자 그가 소유한 가장 빛나는 트로피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천안농민 반란군 따위가, 그것도 이자성의 부하 따위가 자신의 소유물에 손을 댔습니다. 그것은 오삼계라는 개인의 자존심을, 그의 남성성을, 그리고 명나라 최고 장군으로서의 체면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아버린 행위였습니다. 이자성에게 항복한다고 자신의 아버지를 고문하고 자신의 여자를 빼앗아 부에게 하사한 그런 자에게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라고. 오삼계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협상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유종민, 이자성, 감히 나를 이따위로 모욕해. 너희와 나는 이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원수다. 그의 분노는 이제 이자성의 순나라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군대만으로는 이미 베이징을 차지한 이자성의 수십만 대군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단 하나의 선택지만이 남았습니다. 오삼계는 막사로 돌아와 피눈물을 삼키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받는 사람은 불과 어제까지 그의 적이었던 국경 밖의 오랑캐,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처절했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망했다. 이자성은 나의 황제와 아버지를 해친 원수다. 청나라 대군이시여, 부디 이 산해관을 넘어 나와 함께 이 원수를 갚아달라. 베이징을 탈환하고 이자성을 죽인다면 이 중원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당신들께 바치겠다. 그리고 그는 명나라 장군의 상징이었던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만주족의 풍습대로 변발을 했습니다. 항복의 증표였습니다. 천하의 요새 산해관의 문을 스스로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훗날 시인 오위업은 이 기막힌 역사의 순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육군이 모두 흰 상복을 입고 황제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충성스럽던 장수, 관이 솟구칠 만큼 분노한 것은 오직 한 미인을 위해서였네. 충관일로위 홍간. 이 시군은 오삼계의 이 거대한 배신 행위가 오직 미인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역사의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과연 오삼계는 정말 진원원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팔아넘긴 사랑의 화신이었을까요? 수백 년간 민간 전설과 연극, 소설은
이 로맨틱한 배신을 이야기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여인의 치명적인 매력이 어떻게 한 영웅을 타락시키고 나라를 무너뜨렸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역사가들은 이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오삼계가 진원원을 사랑했던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다시 보시죠. 오삼계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이자성에게 항복하려 했을 때 그는 이자성의 순나라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미 베이징에서 약탈과 폭행을 일삼는다는 소식은 그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도적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정권에 자신의 군대와 미래를 맡기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반면 청나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전쟁을 준비해온 규율 잡힌 강력한 군사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중원을 차지할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오삼계의 군대를 절실히 원했습니다. 오삼계는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도적대의 부하가 되느니 차라리 새로운 제국의 1등 공신, 왕이 되는 것이 낫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가 고문당하고 아내가 강탈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삼계에게 자신의 배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하늘이 내려준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원수를 갚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며 아내를 되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랑캐의 힘을 빌린 비운의 영웅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원호는 그의 가장 그럴듯한 핑계가 되어주었습니다. 결국 진원원이 나라를 망하게 한 요부가 아니라 오삼계라는 한 남자의 거대한 야망과 냉혹한 정치적 배신을 가리기 위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슬픈 희생양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역사가들의 냉철한 분석입니다. 한 남자의 실패와 배신의 책임을 가장 힘없는 여성에게 뒤집어 이우는 것. 그것은 봉건시대 역사가들이 즐겨 사용했던 가장 비겁한 방식이었습니다. 산해관의 문이 열리고 청나라의 10만 대군이 도르곤의 지휘 아래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자성은 경악했습니다. 그는 오삼계의 투항을 받아내기 위해 오삼계의 아버지 오상을 인질로 끌고 직접 산해관으로 징역해 왔습니다. 산해관 앞바다가 보이는 평야에서 두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이자성은 성벽 위에 오상을 매달고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내 아비의 목을 베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오삼계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아버지께 불효를 저지릅니다 라고 외치며 자신의 군대에게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이자성은 격노하여 오삼계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버지 오상을 비롯한 가족 30여 명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가족의 처참한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오삼계는 이제 완전히 복수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의 군대와 그 뒤를 바치고 있던 청나라의 막강한 8기군 기병대는 이자성의 수십만 대군을 그야말로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산해관 전투에서 참패한 이자성은 황급히 베이징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황궁에 불을 지르고 온갖 보물과 함께 진원원을 비롯한 여인들을 데리고 자신의 봉오지였던 서안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청나라 군대와 오삼계 연합군 앞에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베이징에 무혈입성했습니다.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고는 즉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어린 순치제를 황제로 등극시키며 청나라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했습니다. 오삼계는 청나라의 개국공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베이징에 입성하자마자 황궁의 잿더미 속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원원, 그의 마지막 희망, 그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한 명분, 그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자성이 그녀를 데리고 서안으로 도망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르곤에게 이자성을 추격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황제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오직 진원원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오삼계의 추격은 집요했습니다. 이자성은 서안에서도 쫓겨나 호북성 일대를 떠돌다가 결국 구궁산이라는 곳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원수를 갚은 오삼계. 하지만 그는 이자성의 시체 더미 속에서도 그가 끌고 갔던 여인들 속에서도 진원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전쟁통에 죽었을까? 아니면 혼란 중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을까? 오삼계는 절망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바쳐 얻으려 했던 단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곽씨 성을 가진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오삼계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군, 진아 씨께서 살아계십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진원원은 이자성의 군대가 베이징을 탈출하던 그 혼란스러운 순간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베이징 외곽의 한 허름한 민가에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삼계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다가 다시 솟아나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즉시 청나라의 실권자 도르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찾던 여인을 찾았소. 부디 그녀를 황제의 예에 버금가게 성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꽃가마와 호위 군사 1000명을 내어주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르곤은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이 쇼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흔쾌히 오삼계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오삼계가 미인을 되찾았다는 소문은 청나라가 오삼계의 복수를 도와주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최고의 선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대한 행렬이 진원원이 숨어있던 민가로 향했습니다. 진원원은 자신을 데리러 온 그 화려한 행렬과 그 앞에 서 있는 오삼계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영웅이라 믿었던 그 남자는 이제 오랑캐의 앞잡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자신의 나라를 팔아넘긴 배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그녀는 묵묵히 청나라가 보낸 꽃감에 올랐습니다. 도르고는 이 두 사람의 감격적인 재회를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연회를 직접 열어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르고는 오삼계를 만인이 보는 앞에서 평서왕, 즉 서쪽을 평정한 왕이라는 황족 다음가는 최고의 자귀에 봉했습니다. 그리고 진원원을 왕비로서 오삼계에게 하사했습니다. 이 연회는 단순한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쇼였습니다. 진원호는 이제 오삼계가 청나라에 바친 충성의 대가로 되돌려받은 가장 화려한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오삼계가 청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삼계는 그토록 원했던 음녀화를 마침내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자신의 조국, 가족, 그리고 명예를 모두 잃었습니다. 진원원 역시 기녀에서 첩으로, 선물에서 반품으로, 그리고 다시 전리품에서 왕비로, 또다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오삼계는 청나라의 개국공신이 되었지만 청나라 조정은 그를 베이징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강력하고 야심 넘치는 장군을 아직 청나라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가장 멀고 험난한 곳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남쪽으로 도망쳐 명나라의 명맥을 이어가려던 남명 정권의 마지막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삼계는 평서왕의 깃발을 들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기나긴 서남 정벌의 길에 올랐습니다. 진원원도 그를 따라 정들었던 강남 땅과 잠시 머물렀던 베이징을 떠나 수천 리 떨어진 미지의 땅, 윈난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정은 수년에 걸친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삼계는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섬겼던 명나라의 마지막 황족들을, 마지막 충신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단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청나라 황제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진원호는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영웅은 이제 같은 민족의 피를 손에 묻히며 자신의 권력을 쌓아 올리는 냉혹한 정복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전쟁 끝에 오삼계는 마침내 윈난과 구이저우 일대를 완전히 평정했습니다. 그는 청나라 조정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윈난성 쿤밍에 머무르며 그 일대를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서남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쿤밍에 거대한 궁궐을 지었습니다. 평서왕부, 그 규모와 화려함은 베이징의 자금성에 버금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실상 황제나 다름없는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진원호는 이 거대한 궁궐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하녀와 호위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는 옷은 최고급 비단이었고 그녀가 먹는 음식은 천하의 진미였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꿈꿨지만 가질 수 없었던 안전과 부귀를 마침내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기구했던 기녀로서의 삶은 이 화려한 왕비의 삶으로 완벽하게 보상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그녀가 살고 있는 쿤밍은 그녀의 고향 강남과는 너무나도 먼 말 그대로 하늘 끝 이역만리였습니다. 음식도 기후도 사람들의 말씨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궁궐에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더욱 그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녀가 누구의 아내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매국노 오삼계의 아내였습니다. 한때 명나라의 백성이었던 윈난 사람들의 눈에 그녀는 오랑캐를 끌어들인 원흉의 짝으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갇힌 평서왕부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지만 가장 거대하고 차가운 황금 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장 속에서 자신이 왕비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소유되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부신 미모는 그녀를 이 머나먼 이국의 감옥에 묶어두는 족쇄였습니다. 오삼계는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평생의 야망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명나라 시절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왕의 자리에 올랐고 천하제일의 미인 진원원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윈난이라는 자신만의 왕국에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만족을 모르는 남자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열망하고 심지어 나라까지 배신하며 되찾으려 했던 진원원. 그녀는 이제 오삼계에게 이미 정복한 트로피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남 제일이라던 그녀의 눈부신 미모도 낯선 땅에서의 고독한 삶과 내면의 죄책감 속에서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삼계는 새로운 자극을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이용해 윈난과 강남 일대에서 아름다운 소녀들을 닥치는 대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궁궐은 온갖 미인들로 넘쳐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특히 팔면관음과 사면관음이라 불리는 8명 혹은 4명으로 구성된 미녀 가무단을 지극히 총애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밤 이 젊고 새로운 여인들과 함께 극도의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진원호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한 운명의 반복이었을까요? 그녀 자신이 바로 저 새로운 여인들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 역시 기원에서 훈련받아 권력자에게 바쳐졌고 또 다른 권력자의 눈에 들어 그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당했던 그 역할을 정반대의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전원구의 첩이었던 그녀는 이제 오삼계의 왕비가 되어 자신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수많은 제2의 진원원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해 충관일로 위홍안까지 했다던 그 남자가 이제는 다른 젊은 미인들에게 한눈이 팔려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삶에 대한 가장 큰 조롱이자 가장 끔찍한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진원원이 이 상황에서 조금도 질투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절했다고 전합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이 남성 중심 세계의 비정함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녀 시절부터 첩 생활을 거치며 그녀는 사랑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이며 남자의 총애란 한순간에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도 같다는 것을 뼛속 깊이 체득했을 것입니다. 질투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혹은 그녀의 마음이 이미 오삼계를 떠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명나라의 영웅 오삼계였지 조국을 배신하고 향락에 젖어 사는 평소왕 오삼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오삼계는 이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이 황금세장에 가둔 주인일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저 왕비라는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이 거대하고 텅 빈 궁궐에서 다시 한번 시와 불경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연호회가 벌어지는 남편의 처소에서 멀리 떨어진 자신만의 공간에서 그녀는 촛불을 밝히고 검은고를 타며 자신의 고독과 무상함을 달랬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 속세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삼계는 윈난의 황제로 군림했고 청나라는 그 사이 강희제라는 걸출한 황제의 통치 아래 중원 전역을 완벽하게 장악한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젊고 강력한 황제 강희제는 언제까지고 오삼계 같은 지방의 왕들이 자신만의 군대와 영토를 가지고 황제처럼 군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1613년 마침내 강희제는 번을 철폐하라는, 즉 오삼계를 비롯한 3명의 번왕들에게 모든 군사력과 영토를 반납하고 베이징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오삼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60세가 넘은 오삼계는 모든 것을 잃고 베이징으로 끌려가 감시 속에서 여생을 마칠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걸고 청나라에 마지막으로 맞설 것인지 일생일대의 마지막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그의 야망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청나라가 자신을 배신했다며 청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를 부흥시킨다는
실로 기가 막힌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자신이 명나라를 멸망시킨 장본인이면서 말입니다. 그가 반란을 준비하며 군대를 모으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단 한 사람, 진원원이 그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총애가 식은 지 오래되어 수년간 그와 얼굴조차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늙어버린 영웅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왕야, 부디 멈추십시오. 천명은 이미 청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인의 감상적인 만류가 아니었습니다. 진원호는 자신의 두 눈으로 명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똑똑히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백성들의 원한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 혼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청나라가 강희제의 통치 아래 얼마나 강력하고 안정적인 제국을 이루었는지도 보고 있었습니다. 오삼계의 반란은 명분도 없고 승산도 없는 그저 수많은 백성의 피를 또다시 흘리게 할 무모한 도박임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아니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오삼계를 만류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또 다른 전쟁을, 또 다른 멸망을, 또 다른 아비규환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과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지옥을 다시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삼계의 귀에는 그녀의 진심 어린 충고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차갑게 밀어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자가 감히 대사를 논하는가? 이 말 한마디는 진원원의 가슴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냈을 것입니다. 자신을 얻기 위해 나라를 배신했다던 그 남자는 이제 그녀의 지혜와 경고를 그저 여자 따위의 잠꼬대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음녀와도 왕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진원호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그리고 이 거대한 궁궐은 곧 다가올 거대한 불길 속에서 모두 타버릴 운명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마지막 탈출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1673년 오삼계는 마침내 3번의 난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대원수가 되었고 나중에는 아예 주나라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황제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의 반란은 초기의 무서운 기세로 청나라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막강한 청나라의 국력과 강희제의 치밀한 전략 앞에 오삼계의 군대는 점차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황제 노름에 빠져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던 그 무렵, 진원호는 오삼계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 가지를 청했습니다. 속세를 떠나 출가하게 해주십시오. 불교의 비구니가 되거나 도교의 도사가 되어 이 피비린내 나는 속세와의 연을 끊겠다는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오삼계는 이 기묘한 요청을 허락했습니다. 어쩌면 전쟁에 미쳐 그녀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신의 반란에 불길한 소리만 하던 그녀가 궁궐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쿤밍 외곽의 한적한 곳에 그녀가 머무를 작은 도관을 지어주었습니다. 진원호는 그토록 화려했던 왕비의 비단옷을 벗어던졌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올가매었던 그 모든 보석과 장신구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단순하고 거친 무명옷 한 벌을 걸치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적정이라는 법명을 내렸습니다. 고요하고 고요하다. 모든 소리가 끊어진 적막함.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갈망했던 단 하나의 것이었습니다.
형원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진원원이라는 이름의 상품으로 팔려 다녔고 평소왕비라는 이름의 전리품으로 갇혀 살았던 그녀. 그녀는 마침내 그 모든 이름을 버리고 적정이라는 이름의 한 인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녀는 이 작은 도관에서 매일 경을 외우고 향을 피우며 자신의 지나온 기구한 삶을 반추했습니다. 그녀를 요부라 손가락질했던 세상의 소리도, 그녀를 소유하려 했던 남성들의 욕망도, 그리고 그녀를 파멸로 이끈 오삼계의 전쟁 함성도 이곳까지는 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거친 무명옷 속에서 비로소 그녀의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와 평화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적정의 삶을 살고 있던 1678년 오삼계는 황제를 칭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쿤밍에서 병으로 급사했습니다. 그가 일으켰던 거대한 반란은 구심점을 잃고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681년 강희제가 보낸 청나라 대군이 마침내 쿤밍을 함락시켰습니다. 오삼계의 손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오삼계의 남은 일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조리 처형당했습니다. 오삼계의 시신은 무덤에서 파헤쳐져 그 유골이 청나라 전역에 뿌려지는 부간참시라는 가장 끔찍한 형벌을 당했습니다. 평소왕부, 그 화려했던 황금세장은 불길 속에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원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마지막은 그녀의 삶만큼이나 기구하고 여러 갈래의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그녀가 쿤밍 외곽의 도관에서 이 모든 전쟁의 소용돌이와는 상관없이 조용히 경을 외우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청나라 군대 역시 이미 속세를 떠난 여인까지 잔인하게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설은 쿤밍이 함락되던 그날 성안의 혼란 속에서 그녀 역시 청나라 군사들의 칼에 맞아 이름 모를 시신들과 함께 불타 죽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가장 설득력 있게 그리고 가장 애처롭게 전해지는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구이저우성의 아주 깊은 산골 마가체라는 작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진원호는 쿤밍이 함락되기 직전 오삼계의 다른 후손들 몇 명을 데리고 청나라 군대의 추격을 피해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적정이라는 비구니의 모습으로 수천 리 길을 걸어 세상 그 누구도 찾지 못할 것 같은 구이저우의 험준한 산맥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가 정착한 곳이 바로 마가체 마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오삼계의 마지막 핏줄들을 지키며 철저히 익명으로 한 명의 늙은 비구니로 살았습니다. 한때 천하를 뒤흔들었던 경국지색의 미모는 세월의 풍파와 고된 은둔 생활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 그 누구도 이 조용하고 자비로운 늙은 비구니가 한때 나라를 뒤흔들었던 진원원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오삼계가 죽고 난 뒤에도 십수년을 더 살다가 1690년대 70세가 넘은 나이에 마침내 고요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꽤 구체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체 마을에는 수백 년간 오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오삼계의 후손이며 진원원 할머니가 자신들의 선조를 데리고 이곳으로 피신해왔다고 대대로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1983년 이 마을 뒷산에서 오씨 비조 오공지묘라는 비석과 함께 한 여인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오삼계와 진원원의 가묘 혹은 의관묘라고 주장했습니다. 2005년 이 무덤은 실제로 진원원 묘로 다시 개수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그녀의 마지막은 실로 역설적입니다. 그녀의 미모 때문에 한 나라가 망했고 그녀를 차지하기 위한 남자의 욕망이 수십만 명의 피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그 모든 피바람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자신을 파멸로 이끈 그 남자의 마지막 후손들을 지키며 세상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적정이라는 이름의 한 인간으로서 가장 고요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녀가 평생을 갈망했던 자유와 평화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미모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윈난의 왕비에서 속세를 떠난 여승 적정이 되기까지 그녀의 삶은 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은 뒤에도 역사는 그녀를 명나라 멸망의 원흉이라는 경국지색의 낙인 속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잔인한 오해였습니다. 명나라는 그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근과 부패, 내분으로 스스로 붕괴한 상태였습니다. 오삼계는 미인 때문에 분노한 영웅이 아닌 자신의 야망을 위해 민족을 배신한 냉혹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충관일로 위홍가는 그의 거대한 배신을 복수로 포장하고 무능한 황제와 관리들의 책임을 덮기 위한 완벽한 핑계였습니다. 진원호는 원인이 아니라 남성들의 실패를 가리기 위한 가장 편리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죄는 그 거대한 폭풍 속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것뿐입니다.